성공한 사업가 김태호. 그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고 있었다. 건설업계의 거물로 불리며 수많은 프로젝트를 성공시켰고, 아들 민준에게는 든든한 아버지였으며 아내 수희에게는 믿음직한 남편이었다. 하지만 운명은 그를 비극으로 이끌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준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어요. 회사에서 업무를 보던 중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민준아, 아버지가.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그 떨림이 진짜 슬픔인지 의심스러웠어요. 급히 집으로 달려갔을 때 집 앞은 이미 경찰차와 구급차로 가득했습니다. 경찰관이 저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아버님께서 서재에서 돌아가신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유서가 있었고 사업 실패를 비관한 극단적 선택으로 보입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제게 있어 영웅 같은 존재였거든요. 어려서부터 아들아, 아버지는 내가 자랑스럽다라고 말씀하시며 저를 격려해 주셨던 분이에요. 그런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다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서재로 들어갔을 때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평소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던 서재는 어수선했고 책상 위에는 손글씨로 쓰인 유서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업 실패로 인한 빚더미에 가족들에게 고통을 주고 싶지 않다. 모든 것을 용서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아버지의 필체가 평소보다 흐릿하고 떨려 보였거든요. 그리고 아버지는 항상 가족이라는 말 대신 민준이와 수희라고 구체적으로 불러주셨는데 유서에는 그냥 가족들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어머니 수희는 경찰 조사를 받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남편이 사업이 어렵다는 말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라고 말하며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위로하려 했지만 뭔가 어색함을 느꼈어요. 어머니의 눈물이 진짜인지 의심스러웠거든요. 장례 준비를 하는 동안 아버지의 지인들이 찾아왔어요. 그들은 모두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태호 형님이 그럴 분이 아닌데. 사업이 어렵다고는 하셨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는 아니었는데. 하지만 경찰은 이미 단순 자살로 결론을 내린 상태였어요. 그날 밤 저는 아버지의 방에서 밤을 새웠어요. 아버지의 흔적들을 보면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가 들어오시더니 이상한 말을 하시는 거예요. 민준아,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해. 아버지도 그걸 원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순간 차가운 미소를 지으시는 거였어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등골이 오싹했어요. 남편을 잃은 아내의 표정이 아니었거든요. 마치 어떤 계획이 성공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제가 너무 예민해진 것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를 잃은 충격 때문에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된 것뿐이라고 말이에요. 장례를 치른 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저는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평생 모아온 책들, 사진들, 그리고 각종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아버지를 그리워했죠. 서재 책장 뒤편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발견했는데 그 안에는 아버지가 직접 작성하신 유언장이 들어있었어요. 놀랍게도 그 유언장의 내용은 공식적으로 처리된 상속 내용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나의 모든 재산은 아들 민준이가 상속받되 어머니 수희가 평생 편안히 지낼 수 있도록 생활비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사회에 기부할 것. 나의 모든 것은 가족을 위해 그리고 세상을 위해 써주십시오. 마지막 문장에는 아버지의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 상속 처리된 내용을 확인해 보니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재산, 부동산, 사업체, 심지어 예금까지 모든 것이 어머니 수희 앞으로 상속되어 있었어요. 제가 받은 것은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인가요? 저는 그 서류들을 들고 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아버지께서 남기신 유언장과 실제 상속 내용이 다른데요.
어머니는 그 서류를 보더니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옛날에 쓴 거고 아버지가 마지막에 마음을 바꾸신 거야. 내가 아직 어리고 사회 경험이 부족하니까 내가 재산을 관리하는 게 낫다고 하시더라. 하지만 어머니, 아버지는 항상 저에게 사업을 물려주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그리고 사회 기부에 대한 뜻도 강하셨잖아요. 그러자 어머니의 표정이 급변했어요. 김민준, 내가 감히 내 재산에 관심이 있다는 거냐? 내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이제 이 집의 가장은 나야. 내 결정에 토를 달지 마. 어머니, 저는 재산이 목적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이행하고 싶을 뿐이에요. 아버지의 뜻? 어머니는 비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가장 원했던 건 가족이 평안한 거야. 내가 이렇게 따지고 들면서 가족의 평화를 깨뜨리는 게 아버지 뜻에 맞다고 생각해.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어머니의 논리에는 반박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으로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그리고 민준아 어머니가 저를 향해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아버지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마. 다 지난 일이야.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고 내 갈 길을 가. 이 집에서 나가서 독립해서 살아. 네.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내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함께 살 수 없어. 선택해. 조용히 지내든지 아니면 나가든지. 어머니의 태도는 냉혹했어요. 마치 저를 완전히 남처럼 대하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가 변한 건지 아니면 원래 이런 분이셨는데 제가 몰랐던 건지 혼란스러웠어요. 결국 저는 집을 나와 원룸을 얻어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를 잃고 이제는 어머니마저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작은 원룸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아버지, 정말 스스로 그런 선택을 하신 건가요? 어머니가 이렇게 차가운 분이셨던가요? 답은 들리지 않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신호가 계속 울리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우연히 어머니의 근황을 알게 되었어요. 아버지의 지인분이 전화를 주셔서 민준아, 내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잘 지내시는 것 같은데요. 왜 그러세요? 아니, 어제 백화점에서 봤는데 명품 가방을 여러 개 사시더라. 그것도 수천만 원짜리로 말이야. 남편을 잃은 슬픔도 있고 벌써 그렇게 사치를 부리시나 싶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겨우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그런 생활을 하신다고요? 호기심을 참을 수 없어서 집 근처에 가서 어머니를 몰래 지켜봤어요. 그리고 제가 본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소보다 훨씬 화려한 옷을 입고 계셨고 목에는 다이아몬드 목걸이, 손목에는 고급 시계를 차고 계셨어요. 더 놀라운 건 어머니의 표정이었어요. 남편을 잃은 슬픔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자유를 얻은 사람처럼 환한 미소를 짓고 계셨거든요. 이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라고 혼잣말을 하시는 소리까지 들렸어요. 며칠 후에는 더욱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아버지가 평생에 걸쳐 일궈놓은 건설회사를 어머니가 매각한다는 거였어요. 회사 직원이었던 박 부장님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민준아, 어머니께서 회사를 팔겠다고 하시는데 이게 정말 회장님의 뜻이었을까? 회장님은 평생 이 회사가 아들인 내게 넘어가기를 바라셨는데. 네, 회사를 판다고요? 그것도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에 급매로 내놓으셨어. 마치 빨리 현금화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더라. 저는 급히 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어머니, 아버지 회사를 정말 파실 건가요? 그래, 팔기로 했어. 나는 사업 경험도 없고 관리하기도 힘드니까. 하지만 아버지께서 그렇게 아끼시던 회사인데 저라도 물려받아서 운영할 수 있잖아요. 어머니는 코웃음을 치며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무슨 능력이 있다고? 사업이 얼마나 어려운 건데 경험도 없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최소한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직원들이라도 보호해 주세요.
다들 가족같이 지내온 분들이잖아요. 그건 새 사장이 알아서 할 일이야. 내가 왜 남의 걱정까지 해야 해? 어머니의 냉정함에 등골이 서늘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아끼시던 직원들을 마치 남처럼 여기시는 거예요. 한 주가 지나자 회사는 정말로 매각되었고 오랫동안 아버지와 함께했던 직원들은 대부분 해고되었어요. 저는 그분들께 죄송한 마음뿐이었어요. 그 후 어머니의 생활은 더욱 화려해졌어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매일같이 식사를 하시고 명품 쇼핑을 일삼으시며 심지어는 고급 승용차까지 새로 구입하셨어요. 어느 날은 집 앞에서 어머니가 친구들과 웃으며 이야기하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정말 이제야 내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 그동안 억눌려서 살았는데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어머니에게 아버지의 죽음은 슬픔이 아니라 기회였다는 것을.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무서운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정말 스스로 그런 선택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저는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제 마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변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의혹이 커질수록 진실을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강해졌거든요. 먼저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회사 사람들을 만나보기로 했어요. 아버지와 가장 가까웠던 박 부장님을 찾아갔죠. 부장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정말 사업이 그렇게 어려우셨나요? 박 부장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어요. 민준아, 물론 요즘 건설업계가 어렵긴 하지만 회장님 회사는 탄탄했어. 특히 새로 따낸 대형 프로젝트가 있어서 향후 3년은 걱정 없을 상황이었거든. 그럼 아버지가 왜 사업 실패를 걱정하셨을까요? 그게 이상한 거야. 돌아가시기 며칠 전부터 갑자기 회사 자금을 대량으로 인출하시더라고. 그것도 사모님 계좌로 말이야. 부장, 혹시 모르니까 안전한 곳에 돈을 옮겨두는 거야 라고 하시면서. 이상했어요. 왜 아버지가 갑자기 회사 자금을 어머니 계좌로 옮기셨을까요? 그리고 왜 혹시 모르니까라는 표현을 쓰셨을까요? 저는 아버지의 다른 지인들도 만나봤어요. 하지만 모두들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민준아, 미안하다. 아버지 일은 그냥 잊고 살아. 너를 위해서도 그게 좋을 것 같다. 삼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뭘 잊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죽은 사람 일을 너무 파헤치지 마. 좋지 않아. 모든 사람들이 회피하려고만 했어요. 마치 제가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을 건드리고 있다는 듯이 말이에요. 저는 경찰서에 직접 찾아갔어요. 아버지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님을 만나서 재조사를 요청했죠. 형사님, 제 아버지 사건을 다시 조사해 주실 수 있나요? 몇 가지 이상한 점들이 있어서요. 김민준 씨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미 종결된 사건입니다. 유서도 있었고 자살로 명확히 판단됐어요. 하지만 유서의 필체가 평소와 달라요. 그리고 아버지는 사업이 어렵지 않으셨대요. 유족분들이 가끔 이런 반응을 보이세요. 받아들이기 어려우니까요. 하지만 현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형사님도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이미 결론을 내린 사건을 다시 열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아무도 저를 믿어주지 않고 아무도 도와주려 하지 않았어요.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대한 벽 앞에 서 있는 기분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던 카페에 어머니가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외삼촌과 함께 오셨더라고요. 외삼촌은 어머니의 친오빠로 평소에 도박과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아있던 분이었어요. 아버지께서 생전에 수희야, 내 오빠 일에는 관여하지 마. 도움을 줘봤자 계속 의존하게 될 뿐이야 라고 자주 말씀하셨던 분이죠. 그런데 그날 외삼촌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어요. 고급 정장을 입고 비싼 시계를 차고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보였어요. 어머니와 함께 앉아서
뭔가 은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저는 몰래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어요. 누나, 이제 정말 끝난 거지? 더 이상 문제될 일은 없는 거고. 걱정 마, 오빠. 모든 게 완벽하게 처리됐어. 민준이도 의심만 할 뿐 증거는 없으니까. 그래도 조심해야 해. 혹시라도 뭔가 발견되면. 발견될 게 뭐가 있어? 우리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데. 그리고 설사 의심한다 해도 누가 믿어주겠어?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어머니와 외삼촌이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해서 뭔가를 계획했다는 뜻이었거든요. 보험금도 다 나왔고 재산 정리도 끝났으니까 이제 우리 계획대로 하면 돼. 그래, 형부가 평생 모은 돈으로 이제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겠네. 저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듯 나왔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머니와 외삼촌이 공모해서 아버지를.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정말 억울하게 돌아가신 건지 아니면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지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어머니와 외삼촌의 대화가 우연히 들린 게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서 어머니를 직접 추궁해 보기로 했어요. 어머니, 어제 외삼촌과 무슨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머니는 순간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시더니 이내 차갑게 대답하셨어요. 그게 내가 알 일이야? 성인끼리 하는 이야기에 왜 참견이야? 어머니께서 완벽하게 처리됐다고 하시던데 뭘 처리하신 거예요? 그러자 어머니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너, 우리 대화를 엿들었구나. 어머니, 아버지 일과 관련된 거면 저도 알 권리가 있잖아요. 김민준. 어머니가 소리를 지르셨어요. 내가 지금 뭘 의심하는 거야? 설마 내가 내 아버지를.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거야. 저는 단지 진실이 알고 싶을 뿐이에요. 진실. 진실은 내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다는 거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어머니는 격분하며 저를 내쫓으셨어요. 다시는 이 집에 발을 들여놓지 마. 그리고 쓸데없는 소리 하고 다니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저는 완전히 고립되었어요. 가족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심지어 경찰도 제 편이 아니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 된 기분이었죠. 그날 밤 작은 원룸에서 혼자 울었어요. 아버지, 제가 뭘 해야 할까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미친 사람 취급해요. 정말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걸까요?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확신이 서고 있었어요. 분명히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는 억울하게 돌아가셨다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했어요. 절망에 빠져 지내던 중 저는 아버지의 49제를 혼자 지내기로 했어요. 어머니는 그런 미신적인 것에 신경 쓸 필요 없다며 거절하셨거든요. 저라도 아버지를 제대로 추모해드리고 싶었어요. 49제를 지내기 위해 아버지의 물건들을 가져오려고 집에 갔어요. 어머니가 외출하신 틈을 타서 몰래 들어간 거였죠. 아버지의 서재는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아버지가 아끼시던 책들 대부분이 사라져 있었고 벽에 걸려있던 가족 사진들도 모두 치워져 있었어요. 마치 아버지의 흔적을 지우려는 것처럼 보였죠. 저는 아버지가 즐겨 읽으시던 책들을 찾아보다가 우연히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서재 한쪽 벽의 책장이 다른 곳보다 약간 앞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호기심에 책장을 밀어보니 놀랍게도 책장 뒤에 작은 공간이 숨겨져 있었어요. 아버지가 비밀 공간을 만들어 두셨던 거죠. 그 안에는 작은 금고가 있었고 금고 비밀번호는 제 생일이었어요. 금고를 열었을 때 제가 본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먼저 눈에 띈 것은 작은 녹음기였어요. 그리고 여러 개의 서류 봉투, USB, 그리고 아버지의 친필로 쓰인 편지가 있었죠. 편지를 먼저 읽어봤어요. 민준아, 만약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이다. 아버지는 절대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다. 이 모든 증거를 경찰에 제출하고 진실을 밝혀달라.
손이 떨렸어요. 아버지께서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계셨다는 뜻이었거든요. 녹음기를 재생해 봤을 때 들리는 소리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아버지의 목소리였어요. 오늘은 2024년 10월 15일이다. 수희와 그녀의 오빠가 내 죽음을 계획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잡았다. 녹음기를 계속 들어보니 어머니와 외삼촌의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어요. 오빠, 이제 정말 해야 하는 거 맞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누나, 걱정 마. 내가 그 사람한테 약을 구해뒀어. 수면제를 과다 복용한 것처럼 보이게 하면 돼. 흔적은 안 남지? 전혀. 그리고 유서도 미리 준비해뒀잖아. 필체 연습도 충분히 했고. 보험금이 얼마라고 했지? 30억. 그거면 우리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어. 빨리 끝내자. 나도 이제 지겨워.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정말로 아버지를 죽였다는 확실한 증거였거든요. 계속해서 녹음기를 들어보니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가 있었어요. 민준아, 아버지가 너에게 미안하다. 내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너만은 이 진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수희는 진짜 내 어머니가 아니야. 너의 친어머니는 내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 수희는 내가 재혼한 계모야. 그동안 너에게 말하지 못해서 미안했다. 충격이었어요.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거예요. 어머니라고 부르던 수희는 사실 계모였고 그 계모가 아버지를 죽인 거였어요. 수희는 처음부터 내 재산이 목적이었어. 결혼할 때부터 그녀와 그녀의 오빠는 이 모든 것을 계획했던 것 같다. 내가 너무 순진했구나. USB에는 더 많은 증거들이 들어 있었어요. 수희와 외삼촌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들, 보험 관련 서류들, 그리고 독극물을 구입한 영수증까지 있었어요. 서류 봉투에는 수희의 과거 행적에 대한 조사 자료가 들어 있었어요. 놀랍게도 수희는 이전에도 비슷한 일을 저질렀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첫 번째 남편도 의문의 죽음을 당했고 그때도 모든 재산을 상속받았다는 내용이었죠. 아버지의 마지막 음성이 다시 들렸어요. 민준아, 아버지는 너를 정말 사랑한다. 내가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되어 고통스럽겠지만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달라. 그리고 다른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이 악인들을 처벌해달라.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지,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셨을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 악한 계모와 외삼촌을 절대 용서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의 한을 반드시 풀어드려야겠다고 다짐했죠. 아버지, 이제 모든 진실을 알았어요. 제가 반드시 복수해드릴게요. 저를 믿어주세요. 드디어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을 시간이 왔어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결정적인 증거들을 손에 넣은 저는 더 이상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진실을 아는 복수자가 되었죠. 먼저 신뢰할 만한 변호사를 찾아야 했어요. 아버지의 지인 중에 정의감이 강하기로 유명한 이 변호사님을 찾아갔어요. 변호사님, 제 아버지 사건을 도와주세요. 이 변호사님은 아버지와 오랜 친구 사이였기 때문에 제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셨어요. 아버지가 남긴 모든 증거를 보여드리자 변호사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민준아, 이건 완전한 계획살인이야. 내 아버지가 이런 고생을 하셨구나. 변호사님, 이 증거들로 수희와 외삼촌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야. 하지만 조심해야 해. 상대방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들이 눈치채기 전에 경찰에 고발하고 모든 증거를 제출해야 해. 변호사님과 함께 경찰서에 갔어요. 처음에 저를 무시했던 그 형사님도 아버지의 녹음기를 듣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 정도 증거면 재수사는 당연하고 즉시 체포영장을 신청해야겠습니다. 형사님, 빨리 처리해주세요. 그들이 도망갈 수도 있어요. 걱정 마세요. 이미 출국 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경찰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수희에게 직접 맞서고 싶었어요. 그동안 당한 모든 굴욕을 되돌려주고 싶었거든요. 수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만나서 할 말이 있어요. 뭔데? 나는 바빠. 아버지 유품 중에 중요한 게 발견됐어요. 어머니가 보셔야 할 것 같아서요. 수희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뭔가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죠. 뭘 발견했다는 거야? 직접 만나서 얘기해요.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저는 아버지의 서재에서 수희를 기다렸어요. 1시간 후 수희가 외삼촌과 함께 나타났어요. 둘 다 매우 긴장한 표정이었죠. 민준아, 뭘 발견했다는 거야? 수희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저는 천천히 녹음기를 꺼내서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이걸 발견했어요. 수희와 외삼촌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뭐야? 수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선물이에요. 어머니와 외삼촌의 계획을 모두 녹음해 두신 거죠. 녹음기를 재생했어요. 수희와 외삼촌이 아버지의 살해를 계획하는 음성이 흘러나오자 둘은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어요. 민준아, 이건 오해야. 수희가 변명하려 했어요. 오해요? 30억짜리 보험금 이야기도 오해인가요? 독극물 구입한 것도 오해인가요? 외삼촌이 갑자기 일어나서 저에게 달려들었어요. 이 자식이 우리를 엿들었어. 하지만 저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어요. 외삼촌을 피하면서 휴대폰으로 녹화를 시작했죠. 외삼촌, 폭력까지 쓰시는군요. 이것도 증거가 되겠네요. 너 이 자식, 조용히 안 해? 왜요? 진실이 그렇게 두려우세요? 수희가 외삼촌을 말렸어요. 오빠, 진정해. 이미 늦었어. 저는 수희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수희 씨, 이제 게임 끝이에요. 제가 왜 어머니라고 안 부르는지 아시죠? 당신은 제 어머니가 아니니까요. 수희가 깜짝 놀랐어요. 너, 그것까지 알고 있구나. 네, 모든 걸 알고 있어요. 당신이 계모라는 것도, 아버지를 재산 때문에 죽였다는 것도, 이전 남편도 똑같이 죽였다는 것도요. 그 순간 수희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어요. 더 이상 슬픈 과부나 상처받은 어머니 연기를 할 수 없었죠. 그래, 맞아. 나는 내 친어머니가 아니야. 그리고 내 아버지도 내가 죽였어. 그게 어쨌다는 거야. 드디어 진짜 모습을 드러냈어요. 차가우면서도 잔인한 살인자의 얼굴이었죠. 왜 아버지를 죽였어요? 왜긴 왜야. 돈 때문이지. 내 아버지는 너무 착해서 바보였어. 그런 바보를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있나? 30억이 그렇게 중요했나요? 당연하지. 그 돈이면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어. 내 아버지가 죽어서 그 돈을 얻는 게 뭐가 나빠? 저는 수희의 냉혹함에 소름이 돋았어요.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너도 조심해. 너까지 없애버릴 수도 있거든. 수희가 협박했어요. 이미 늦었어요. 모든 증거는 경찰에 제출했고 지금 이 대화도 녹음되고 있어요. 그때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입니다. 문을 열어주세요. 드디어 경찰이 도착했어요. 수희와 외삼촌은 체포되었고 저는 마침내 아버지의 원수를 갚을 수 있게 되었어요. 아버지, 이제 진실이 밝혀졌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정의가 실현될 때까지요. 수희와 외삼촌이 체포된 후 저는 잠시나마 안도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법정에서 벌어질 거였거든요. 며칠 후 저에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수희였어요. 구치소에서 걸어온 전화였죠. 민준아, 나와 만날 수 있을까? 왜요? 더 이상 할 말 없잖아요. 제발, 한 번만 만나자. 너에게 해줄 말이 있어. 변호사님과 상의한 후 저는 수희를 만나기로 했어요. 어떤 꿍꿍이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구치소 면회실에서 만난 수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화려했던 옷과 액세서리는 사라지고 초췌한 수감복을 입고 있었죠.
민준아, 미안해.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요? 나도 처음엔 이렇게 될 줄 몰랐어. 그냥 돈이 필요해서 시작한 일이었는데. 수희가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녀의 눈물에 속지 않았어요. 수희 씨, 이전 남편도 똑같이 죽였잖아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건 어쩔 수 없었어. 빚이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었다고요. 사람 목숨을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수희가 갑자기 표정을 바꿨어요. 방금 전까지의 애원하는 모습은 사라지고 다시 차가운 얼굴이 되었죠. 민준아, 너도 알다시피 나는 아직도 많은 카드를 가지고 있어. 무슨 뜻이에요? 내 아버지의 회사 사람들. 그들도 모두 연루되어 있어. 만약 내가 다 불면 그들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거짓말이에요. 아버지 회사 사람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정말? 그럼 왜 회사 자금이 빠져나간 걸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을까? 그들도 다 알고 있었어. 저는 수희의 말에 당황했어요. 혹시 정말로 다른 사람들도 연루되어 있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민준아, 내가 아무리 나를 법정에 세워도 소용없어. 내 변호사는 최고야. 증거 조작이라고 주장할 거고 너의 증언도 신빙성이 없다고 할 거야. 아버지가 남긴 녹음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어. 요즘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수희는 마지막까지도 저를 위협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수희 씨, 포기하세요. 아버지가 남긴 증거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USB에 있는 문자 기록들, 독극물 구입 영수증, 보험금 관련 서류들. 이 모든 게 조작이라고 주장할 건가요? 수희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은 하나예요. 당신이 아버지를 죽였다는 것. 그 진실은 절대 숨길 수 없어요. 그때 수희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김민준,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내가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제 잘못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잘못된 선택을 한 건 당신이에요. 내 아버지는 정말 순진한 바보였어. 그런 바보를 이용한 게 뭐가 나빠. 그 바보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는데도요. 수희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사랑. 그런 게 뭐가 중요해. 돈이 있으면 사랑 따위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수희 씨. 진짜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온 거네요. 저는 더 이상 수희와 대화할 이유를 느끼지 못했어요. 일어서서 나가려는데 수희가 마지막으로 소리쳤어요. 민준아, 너도 조심해. 세상에는 나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이 많아.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수희의 마지막 발악일 뿐이었거든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외삼촌이 구치소에서 자백한 거예요. 수희를 배신하고 모든 것을 털어놓은 거였죠. 변호사님이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민준아, 외삼촌이 모든 걸 자백했어. 수희가 주도했고 자신은 단순히 도운 것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그럼 수희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완전히 패닉 상태야. 자신의 공범이 배신한 거니까. 이제 변명의 여지가 없어졌어. 동시에 경찰 수사도 급속도로 진전되었어요. 수희의 과거 범죄 기록들이 속속 밝혀졌고 첫 번째 남편의 죽음도 재수사가 시작되었어요. 언론에서도 이 사건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계모의 완전 범죄 시도, 30억 보험금을 노린 치밀한 살인 계획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연일 쏟아졌죠. 저는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을 모두 거절했어요.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거든요. 드디어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법정에 선 수희는 마지막까지도 무죄를 주장했어요. 저는 무죄입니다. 모든 증거는 조작된 것이고 제가 남편을 사랑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남긴 결정적인 증거들 앞에서 수희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었어요. 검사님이 녹음기를 재생했을 때 법정은 숨소리마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어요. 30억. 그거면 우리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어. 빨리 끝내자.
나도 이제 지겨워. 수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을 때 방청석에서 탄식 소리가 나왔어요. 수희는 변호사와 뭔가를 속삭이더니 갑자기 일어서서 소리쳤어요. 그래, 내가 죽였어. 그런데 그게 어쨌다는 거야. 나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어. 한 번쯤은 부자로 살 권리가 있잖아.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수희가 스스로 범행을 자백한 거였죠. 김태호는 너무 착해서 바보였어. 그런 바보를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어. 판사님이 정숙을 요구했지만 수희는 계속 소리쳤어요. 민준아, 너도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이 세상은 돈이 전부라는 걸. 저는 수희를 조용히 바라봤어요. 더 이상 분노도 슬픔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냥 불쌍할 뿐이었죠. 수희 씨, 당신은 틀렸어요. 돈보다 소중한 것들이 세상에는 많아요. 그걸 모르고 산 당신이 불쌍해요. 수희가 마지막으로 저를 노려봤지만 저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어요. 진실이 제 편이었거든요. 재판이 진행되면서 수희와 외삼촌의 죄상이 만천하에 드러났어요.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고 사회적으로도 큰 충격을 주었죠. 특히 수희의 과거 범죄 기록이 밝혀지면서 더욱 큰 파장이 일었어요. 첫 번째 남편의 죽음도 재수사 결과 타살로 판명되었고 그 역시 보험금을 노린 범행이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어요. 검사님은 법정에서 강력하게 주장했어요. 피고인 수희는 계획적이고 치밀한 연쇄살인범입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가장 가까운 사람도 서슴없이 죽이는 극악무도한 범죄자입니다. 피고인들은 고인이 된 김태호 씨를 단순히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했습니다. 30억 원의 보험금을 위해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은 것입니다. 수희의 변호사는 끝까지 선처를 호소했어요. 피고인은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불우한 여성입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다 보니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법정의 분위기는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너무나 명확한 증거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법정에서 최후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얻었어요. 재판장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아버지 김태호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려고 노력하셨고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어요. 그런 아버지를 배신하고 돈을 위해 죽인 수희와 외삼촌을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인 복수가 아닌 정의로운 처벌을 원합니다. 아버지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다른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끝나자 법정은 조용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마침내 판결일이 왔어요.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고 언론의 관심도 집중되어 있었어요. 판사님이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을 선고했어요. 피고인 수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려다가 정숙 명령에 멈췄죠. 피고인 외삼촌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다. 피고인들은 금전적 이익을 위해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질렀으며 이는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극악무도한 범죄입니다. 특히 주범인 수희는 과거에도 동일한 범죄를 저질러 상습성이 인정되므로 더 이상 사회에 나와서는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수희는 판결을 듣고 주저앉았어요. 외삼촌은 울음을 터뜨렸죠. 하지만 저는 전혀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법정을 나서면서 변호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민준아,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드디어 억울함이 풀렸으니까. 네, 변호사님.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증거 덕분에 가능했어요. 언론 인터뷰에서 검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번 사건은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라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고인이 된 김태호 씨가 생전에 남긴 증거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분의 신중함과 용기가 정의를 실현하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판결 후 저는 아버지의 무덤을 찾았어요.
무덤 앞에 앉아서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어요. 수인은 무기징역을 받았고 외삼촌도 20년형을 받았어요.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증거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마지막까지 저를 생각해 주셔서 감사해요. 바람이 불어와서 나뭇잎들이 흔들렸어요. 마치 아버지가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았죠. 이제 아버지의 명예도 회복되었어요. 언론에서도 아버지를 피해자로 정확히 보도했고 회사 직원들도 모두 아버지의 억울함을 이해했어요. 며칠 후 아버지의 유언대로 상속받은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는 절차를 시작했어요. 30억 원의 보험금과 나머지 재산 모두를 불우한 아이들을 위한 장학재단에 기부했어요. 김태호 장학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된 이 재단은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을 돕게 될 거예요. 장학재단 설립식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김태호는 평생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오셨습니다. 비록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셨지만 아버지의 뜻은 이 장학재단을 통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많은 학생들이 꿈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아버지께서 원하셨던 일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었어요. 아버지께서 살아계신다면 정말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을 잘 수 있었어요. 아버지의 원수를 갚았고 아버지의 뜻도 실현했으니까요. 정의가 승리한 거였어요. 재판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났어요. 그동안 저는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었어요. 아버지의 회사 직원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박 부장님이 대표로 말씀하셨죠. 민준아, 우리가 새로운 회사를 차리려고 하는데 내가 대표를 맡아주면 어떨까? 저요. 아직 경험도 부족한데. 경험은 차차 쌓으면 돼. 중요한 건 내가 회장님의 아들이라는 거야. 회장님의 뜻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너잖아. 그리고 우리 모두 너를 믿고 있어. 회장님이 그렇게 자랑스러워 하시던 아들이니까. 저는 고민 끝에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정직하고 성실한 사업을 하고 싶었거든요. 새로운 회사 태호건설을 설립했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지은 거였죠. 작은 회사지만 모든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열심히 일했어요. 첫 번째 프로젝트는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이었어요. 이익보다는 사회 기여를 우선시하는 아버지의 철학을 실현한 거였죠. 민준 사장님, 정말 이 조건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익이 거의 남지 않는데. 괜찮아요? 우리 회사의 목표는 단순한 이익 추구가 아니에요.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직원들은 처음엔 걱정했지만 점차 저를 믿고 따라와 주었어요. 회사가 궤도에 오르면서 저는 개인적인 삶도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동안 복수에만 매달려 살았는데 이제는 진짜 제 인생을 살아야 할 때가 온 거죠. 어느 날 대학 동창인 지연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민준아, 요즘 어떻게 지내? 신문에서 내 이야기 봤어. 응, 이제 많이 좋아졌어. 정말 힘들었겠다. 가족한테 그런 일을 당하다니. 지연이는 제가 힘들어할 때 유일하게 곁에 있어준 친구였어요. 다른 사람들이 모두 피할 때도 저를 믿어주었죠. 지연아, 그때 내가 없었다면 정말 어떻게 됐을지 몰라. 뭘 친구 사이에 그런 말까지 해. 지연이와 대화하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증오와 복수에만 매달려 살 것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행복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을요. 몇 달 후 저는 지연이에게 고백했어요. 지연아, 나랑 사귀지 않을래? 갑자기 왜 그래? 지연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동안 복수에만 매달려 살았는데 이제는 행복한 일들을 생각하고 싶어. 좋아. 하지만 조건이 있어. 뭔데? 앞으로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만 보고 살기. 약속해. 약속할게. 1년 후 저희는 결혼했어요. 결혼식은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간단히 치렀어요. 아버지께 인사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아버지,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좋은 사람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었어요.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겠어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겠어요. 바람이 불어와서 꽃잎들이 흩날렸어요. 아버지의 축복인 것 같았죠. 현재 저는 지연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회사도 성장해서 여러 사회공헌 사업을 하고 있고 김태호 장학재단도 많은 학생들을 도우며 잘 운영되고 있어요. 가끔 수희가 감옥에서 보내온 편지를 받기도 해요. 하지만 읽지 않고 바로 버려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고 싶지 않거든요. 어제는 처음으로 아버지 없이 맞는 아버지의 생신이었어요. 무덤에 찾아가서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국화꽃을 올려드렸어요. 아버지, 저 이제 정말 괜찮아요. 아버지 덕분에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알게 되었어요. 복수보다는 사랑이, 증오보다는 용서가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비록 아버지는 억울하게 돌아가셨지만 아버지의 사랑과 가르침은 제 안에 살아있어요. 앞으로도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 수 있는 아들이 되겠어요. 사랑합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연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자기야, 이제 정말 다 끝난 거 맞지? 응, 이제 시작이야. 우리의 새로운 시작.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사이로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저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 같았죠. 저는 더 이상 복수심에 사로잡힌 아들이 아니에요.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한 용기 있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사랑과 용기 덕분에 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아버지도 편히 쉬세요. 저는 행복하게 잘 살아갈 테니까요.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위장된 죽음과 아들의 복수,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정의와 새로운 시작의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